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은혜는 거실 모서리 책상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치고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정확한 글씨체로 한 줄을 적고 나서 은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당황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평소처럼 눌렀는데 삐삐 소리만 났었고 결국 벨을 눌러 며느리 다연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다연이 말했었습니다. 어머님이 바꾸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볼륨을 더 낮춰두었습니다. 요즘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자주 통화를 했는데 소리가 크면 방해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엌에서 다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는지 상대방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후견 신청은 빨리 해야 한대. 늦으면 복잡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이 멀쩡하신데. 멀쩡하긴. 오늘도 비밀번호 까먹었잖아. 그리고 요즘 자꾸 화내고. 그래도 다연아,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진짜 치매 오면 더 힘들어진다고.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이요? 통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마 다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은혜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스피커폰 통화 들었음. 후견 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음. 한 줄을 더 적고 나서 은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박은혜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는데 며느리 다연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다연아, 넌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박은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13일이지. 왜? 그냥요. 다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뭔가 아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다른 답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다연이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복지관 갔다 왔잖아. 무슨 강좌 들으셨죠? 건강체조 시간이었어. 아, 맞다. 그런데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잘 자지. 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그냥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박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연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박은혜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찬장 두 번째 칸에 있던 접시들이 세 번째 칸에 있었습니다. 컵들도 평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연아, 혹시 그릇 정리했니? 거실에서 TV를 보던 다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제 저녁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박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습관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 두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뀔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소랑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님, 나이 드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은혜는 간단하게 혼자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양념통들도 이상했습니다. 간장, 식초, 참기름 순서가 평소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혼잣말을 하며 박은혜는 다시 양념통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평소에는 간장이 맨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식초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수야, 응. 오늘은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엄마, 오늘 며칠이지? 박은혜는 놀랐습니다. 아침에 다연이가 물어봤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다연이가 물어봤는데 13일이라고 했잖아. 아, 그래. 엄마, 요즘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민수와 다연이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엄마가 자주 깜빡하는 것 같아서. 깜빡하긴 뭘 깜빡해? 어제도 현관 비밀번호 까먹었잖아. 박은혜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바꾼 적 없다니까. 왜 자꾸 내 탓을 해? 엄마, 목소리 높이지 마. 그런 식으로 화내니까 더 걱정되는 거야. 박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후에 시간 있어? 나중에 같이 나가자. 어디? 그냥 산책이나. 요즘 집에만 있으셔서. 복지관도 가고 이웃들이랑도 만나는데 뭐가 집에만 있어. 그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잖아. 민수가 나간 후 박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용품들도 미묘하게 위치가 달랐습니다. 칫솔꽂이가 평소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었고 수건도 다른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은혜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위치 바뀜, 양념통 순서도 바뀜, 화장실 용품도 마찬가지.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내용도 정확했습니다. 오후 늦게 박은혜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건강체조 시간이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옆에서 체조를 하던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걱정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끙끙 앓으면 병돼요. 체조가 끝나고 박은혜는 사회복지사 윤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그런데 윤지야,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 무슨 일이세요? 박은혜는 현관 비밀번호 일과 물건들의 위치가 바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사? 네, 간단한 건강검진 같은 거요. 요즘 나이 드시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상황들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틀렸다면 검사로 증명할 수 있을 테고, 혹시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 윤지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병원 연결해 드릴게요.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부터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 윤지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은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복지관 갔다 왔어. 뭐 하고 왔는데? 건강체조하고 복지사랑 차 마시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는 중에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며칠이지? 박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보니? 13일이라고 했잖아. 엄마, 또 화내시네. 민수가 다연이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봐, 요즘 정말 이상하지? 같은 질문만 해도 화내시고. 그런데 민수야, 난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누가 이상한 거야? 이번에는 다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건강에 뭔 문제가 있다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화도 자주 내시고. 박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깜빡하는 게 뭐가 있니? 현관 비밀번호는 내가 안 바꿨다고 했고 물건들도 내가 안 옮겼어.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연이의 질문에 박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누가 했을까요? 내가 복지사한테 들었는데 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엄마가 검사 받겠다고? 응.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 보겠어. 좋아, 엄마. 내일 병원 예약 잡을게. 내일? 응, 빨리 받아보는 게 좋잖아. 박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너무 서둘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박은혜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건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다연이가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니까 걱정하지 마.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혜는 침대에서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3번 받았음. 물건들이 평소 자리에 있지 않았음. 윤지와 민수 모두 병원 검사를 권했음. 내일 신경과 가기로 했음. 한 줄을 적고 나서 박은혜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민수와 다연이가 자꾸 눈빛을 주고받음. 뭔가 숨기는 것 같음. 수첩을 덮고 나서 박은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뭔가 긴장되는 마음에 밤새 잠을 설쳤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박은혜는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물건들이 미묘하게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옆에 놓아둔 화장품들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혼잣말을 하며 박은혜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또 물건 위치가 바뀜. 화장품 순서도 다름. 정확한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생각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며느리 다연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민수와 다연이는 결혼한 후 박은혜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응, 다 준비됐어. 민수도 회사 일찍 나와서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걱정한다고 하니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했어? 다 했어. 그런데 민수야, 병원이 어디야?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야. 어제 예약 잡았어. 윤지가 말한 병원 맞아? 응, 맞아. 윤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야.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간단한 검사야. 걱정 안 해. 나한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래, 그럼 좋고. 뒷자리에 앉은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검사 결과가 만약에 말이에요.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지 않을 리 없어. 내 머리가 멀쩡한데 뭐가 문제겠어. 민수와 다연이가 또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은혜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봤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신경과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은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은혜 환자분?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박은혜는 민수, 다연이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정태균 교수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인사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혜가 인사를 하자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시고 화도 많이 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렇군요.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혜는 잠시 놀랐습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신선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집에서 물건들이 자꾸 다른 곳에 있어서 이상했어요.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다고요? 네. 제가 두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제가 옮겼다고 해요.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었나요? 접시나 컵, 양념통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바꿨다고 하세요. 정 교수가 다시 박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며칠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해서요.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잠은 잘 자요. 스트레스도 특별히. 이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시기도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어보시고. 박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어제도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한테 3번이나 물어본 거야. 정 교수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정 교수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요일, 계절, 대통령 이름 등이었습니다. 박은혜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계산하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박은혜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좋습니다.
30점 만점에 28점이네요. 연령 대비 정상 범위입니다. 민수와 다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1차 검사로는 정상이지만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증상들이 있으니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뭔가요? 박은혜가 물었습니다. 더 정밀한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실행 능력 등을 자세히 평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는데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받아보죠.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2~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좋습니다. 예약 잡아주세요. 박은혜는 민수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상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는데 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다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1차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지만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요즘 어머님 상태를 보면 확실히 하는 게 낫잖아요. 박은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후 박은혜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윤지에게 병원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1차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수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자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윤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윤지야,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박은혜는 집에서 물건들이 계속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다연이가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안 옮기셨는데. 그럼 누가 옮긴 걸까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족분들이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뭘 준비해요? 예를 들어, 요양 관련된 일들이나. 박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윤지의 말을 듣고 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시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나 통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왜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나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요. 가족이라고 해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집에 돌아온 박은혜는 윤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자신 몰래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검사 받을 준비 됐어? 민수야, 굳이 더 받을 필요가 있을까? 오늘 정상이라고 했잖아. 엄마,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안심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엄마, 화내지 마. 그냥 확인차 받는 거야. 박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박은혜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엌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냄비들의 순서가 달랐습니다. 이것도 박은혜는 작은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냄비 순서 바뀜. 매일 조금씩 다른 물건들이 움직임. 그날 밤 박은혜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수와 다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잖아. 다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일 정밀 검사에서 뭔가 나올 거야. 그래야 후견 신청할 때 수월하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은혜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후견 신청? 그게 뭘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님이 멀쩡하신 것 같은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 박은혜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견 신청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혜는 잠들기 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수와 다연이가 후견 신청 이야기를 함. 내일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음. 한 줄을 적고 나서 박은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박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후견 신청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박은혜는 민수와 다연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사 받으시잖아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잤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후견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연아, 후견이 뭐야? 다연이가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후견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어디선가 들었는데 뭔지 궁금해서. 아, 그거요?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들었어요. 복잡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라고. 박은혜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다연이가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민수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갈 준비 됐어? 됐어. 오늘 검사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니까 중간에 쉬엄쉬엄 하라고 하더라.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걸까요?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심리검사실로 안내받았는데 어제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심리검사를 담당하는 김현주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혜가 인사를 하자 김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볼 예정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면 돼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3시간 정도 걸려요.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되고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러드릴게요. 민수와 다연이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박은혜만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이야기 듣고 기억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박은혜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김현주가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후견이라는 게 뭔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견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박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본인 의사는 상관없이?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의학적 진단도 필요하고요. 박은혜는 이제 민수와 다연이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후견 신청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검사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과라고 하면? 제가 멀쩡한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면요. 김현주는 박은혜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박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은혜는 물건들이 계속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일,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일,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주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를 더욱 신중하게 해석해야겠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검사도 평소처럼 하세요. 정말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는 환자분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예요. 외부 압력이나 가족의 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박은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선생님은 공정하게 검사해 줄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박은혜는 더욱 집중해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에 또 한 번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하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런데 어머님, 혹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해서요. 그 시기에 가족분들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하셨나요? 박은혜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수와 다연이가 자주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자꾸 같은 질문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어제 뭐 했냐고. 매일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제가 화내면 또 화내신다고 하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알겠어요. 이런 상황들도 검사 결과 해석에 참고하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점수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연령 대비 정상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박은혜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민수와 다연이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기실로 나오자 민수와 다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3시간이나 걸렸네.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셨어. 민수가 검사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온대? 일주일 후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들으러 와야겠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어려웠어? 그냥 그랬어. 뭐 틀린 것 같은 거 있어? 박은혜는 민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틀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연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고, 왜 벌써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박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박은혜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윤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응, 공정하게 봐주겠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네요. 왜요? 만약 정상으로 나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자고 할 수도 있고요. 박은혜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많이 모으세요. 휴대폰 녹음도 계속하시고 가능하면 물건들이 이동하는 것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세요? 응, 방 서랍에 넣어뒀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은행 대여금고나 제가 알고 있는 법무사 선생님께 맡기거나. 법무사? 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이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박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박은혜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자동 녹음 기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그런데 엄마 요즘 집에서 혼자 있기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잖아. 재산 관리나 그런 것들. 박은혜는 민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어. 그건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뭘 준비해?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같은 걸 미리 정해두는 거야. 박은혜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정말 민수와 다연이가 자신에게 후견인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이 뭔데?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야. 복잡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내가 복잡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기도 많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내가 언제 사기당했어? 실수한 것도 없고. 민수와 다연이가 또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바꾼 거 기억 안 나시잖아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바꿨다고 생각해? 박은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바꾼 거 아니야? 민수와 다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러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박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혜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신경심리검사 받음, 검사 담당자가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함, 민수가 직접 후견인 이야기를 꺼냈음, 윤지가 법무사 소개해주기로 함. 박은혜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지가 있었고 공정한 검사 선생님이 있었고 곧 법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은혜는 복지관에서 만난 오랜 친구 한경미를 만났습니다. 한경미는 박은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오랜만이야. 복지관에서 우연히 보니까 반갑다. 경미야, 나도 반가워. 그런데 너 법무사 한다며? 둘은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은혜는 요즘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한경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은혜야, 그런데 혹시 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후견제도? 그게 뭐야? 한경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야. 박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민수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본인 의사는 상관없이? 아니야. 본인이 정말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야 가능해. 그리고 의학적 진단도 필요하고. 한경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혹시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 박은혜는 어젯밤에 들은 민수와 다연이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야,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해. 후견제도가 승인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관리권이 후견인에게 넘어가거든. 그럼 내 집도? 응, 집도 마찬가지야. 매매나 임대 같은 중요한 결정들을 후견인이 대신 내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멀쩡한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가족들의 진술이 큰 영향을 줘. 특히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는 증언이 반복되면 법원에서도 그걸 고려하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한경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혜야, 혹시 생전 신탁을 고려해 보는 건 어때? 생전 신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관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야.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결정들도 내가 내릴 수 있어. 그리고 종신거주권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럼 민수들이 후견인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맞아. 이미 신탁으로 재산이 보호되어 있으면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이야. 경미야, 그럼 그 절차를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서둘러야 해. 후견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거든. 집에 돌아온 박은혜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분명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들이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통들의 순서도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야? 박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렇게. 복지관 다녀왔어. 누구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무슨 친구? 한경미라고. 요즘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쳐서 이야기하게 됐지. 뭐 하는 사람인데? 법무사 한다더라. 민수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다연이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지? 17일이야.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 어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지. 엄마, 그런데 아까 냉장고 정리했어? 반찬통들 위치가 바뀌어 있던데. 나는 안 건드렸는데? 다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반찬 꺼내실 때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 어머님, 나이 들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 내 탓으로 돌려?
그럼 누가 건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다연이의 질문에 박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한 건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 물건들도 자꾸 다른 곳에 있다고 하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고, 내가 언제 기억을 헷갈렸어? 아까도 반찬통 정리한 걸 기억 못 하잖아. 내가 정리한 게 아니라니까. 박은혜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박은혜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냉장고 반찬통 위치 또 바뀜. 사진 찍어서 증거로 보관. 한경미와 후견제도 생전 신탁에 대해 이야기함. 다음 날 박은혜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물건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오전에 복지관에 가서 윤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한경미 선생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응,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윤지야,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한경미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법무사 한다고 하니까 좀 긴장하는 것 같았어. 어머님, 생전 신탁 절차는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경미가 빨리 하자고 하던데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안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병원 검사 결과 나오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박은혜는 한경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미야, 생전 신탁 절차 언제 시작할 수 있어? 내일 당장도 가능해. 서류 준비하는데 이틀 정도 걸리고 공증받는데 하루 더 걸릴 거야.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좋아. 그런데 은혜야,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 그날 저녁에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TV 리모컨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TV 옆 서랍에 넣어두는데 소파 쿠션 사이에 있었습니다. 박은혜는 이번에도 사진을 찍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TV 리모컨도 다른 곳에 있었음. 패턴이 확실해짐. 매일 다른 물건들이 조금씩 이동함.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또 질문했습니다. 엄마, TV 리모컨 어디 뒀는지 기억나? TV 옆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소파에서 찾았거든. 기억 안 나? 내가 소파에 둘 리 없어. 그럼 누가 뒀다고 생각해? 너희들 중 누군가가 일부러 옮기는 거 아니야? 민수와 다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엄마, 정말 이상해. 왜 우리를 의심해? 민수가 다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봐,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그날 밤 박은혜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혜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다연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은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이가 양념통의 순서를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다연이가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은혜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양념통들을 확인해 보니 역시 어젯밤과 다른 순서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혹시 밤중에 부엌에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왜? 그냥
양념통 순서가 또 바뀌어 있어서요. 내가 건드린 적 없는데? 그럼 또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박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연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박은혜는 한경미와 만나 생전 신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한경미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야, 이 절차가 끝나면 내 재산은 완전히 보호될 거야. 아무리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지. 고마워, 경미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은혜야, 정말 조심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병원 검사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은혜는 아침부터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경미와 함께 생전 신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오늘 검사 결과만 확인되면 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민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혹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은혜는 민수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신경심리검사실에서 김현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주 의사가 두터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영역에서 연령 대비 정상 또는 우수한 수준을 보이셨습니다. 박은혜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는 30점 만점에 28점, 주의력 집중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 언어 능력과 실행 능력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으십니다. 민수와 다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 분들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집에서의 상황들과 검사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 내에서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정밀한 검사는 없을까요? MRI라든지. 물론 가능하지만 현재 검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추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김현주가 박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처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네요. 다연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박은혜가 대답했지만 민수와 다연이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상이라는 결과를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박은혜는 바로 한경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미야,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어. 정말? 그럼 완벽하네. 이제 생전 신탁 공증만 받으면 끝이야. 언제 할 수 있어? 지금 당장도 가능해. 오후에 공증사무소로 올 수 있어? 좋아, 지금 갈게. 박은혜는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은혜의 남천동 아파트는 이제 생전신탁으로 완전히 보호되었고 종신거주권까지 설정되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정말 안전해. 아무리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내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정말 고마워, 경미야.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와 다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 이렇게 늦게까지요? 윤지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민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생활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관리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박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관리를 받아야 해?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예방? 나이가 나이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박은혜는 이제 민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요양원까지는 아니고 실버타운이나 그런 곳들. 왜? 경제적으로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이 집도 너무 크잖아요. 박은혜는 민수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집을 처분해서 그 돈을 관리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야? 민수가 다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결정? 회사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박은혜는 드디어 진실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 대출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보증을 서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엄마 집을 담보로. 박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불가능해. 왜? 내가 이미 다른 조치를 취해뒀거든. 민수와 다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조치요? 생전 신탁? 그게 뭐예요? 박은혜가 설명했습니다.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보호하는 거야. 이제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집을 처분할 수 없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언제 그런 일을? 오늘. 검사 결과 나온 김에 바로 공증받았어.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해? 왜 내 재산 처리를 너한테 상의해야 해? 그날 밤 박은혜는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영역 정상. 생전 신탁 공증 완료. 민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남. 회사 대출 문제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함. 생전 신탁 공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다연이는 박은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은혜는 민수가 발코니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억을 어디서 구하라고.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 보증금을 못 내면 계약이 날아간다고 해. 박은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전신탁을 해버렸어.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회사 대출도 연체되고 보증서도 못 구하고 정말 큰일이야. 뭐, 다른 방법?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들키면. 전화가 길어졌습니다. 박은혜는 민수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박은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왜요? 저는 부산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입니다. 어르신께서 방금 112에 신고를 하셨는데, 신고요? 제가 언제요?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고 신고하셨는데, 지금 출동 중입니다. 혹시 정말 침입자가 있나요? 박은혜는 깜짝 놀라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어르신 번호에서 방금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박은혜는 급하게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고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 휴대폰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은혜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새벽 3시 47분에 112로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제가 잠들어 있었는데. 어르신, 혹시 몽유병이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는데. 경찰이 집안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은혜님, 저는 청마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네. 어젯밤에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를 내셨다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제가요? 언제요? 새벽 2시경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박은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나요? 네,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경찰서랑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다던데. 응, 이상하게도 내가 기억 못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네. 민수와 다연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혹시 최근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 자고 있어. 그럼, 혹시 몽유병 같은 거? 나이 드시면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대. 다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몽유병이라니.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엄마,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혹시 모르잖아. 박은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혜 씨, 미안한데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어제 새벽에도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시던데. 제가요? 네, 누군가랑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내 돈을 가져갔느냐, 도둑놈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박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요? 네, 다른 이웃들도 다 들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날 밤 박은혜는 잠들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박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박은혜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은혜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있던 박은혜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가서 112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민수가 박은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거짓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고 떨리게 만들어서 정말 노인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박은혜는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연이의 휴대폰으로 민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전화를 마친 민수는 다시 박은혜의 방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왜 내 돈을 가져갔어? 도둑놈들. 내 돈 어디 있어? 다연이가 박은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자 다연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함께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응, 내일 또 경찰서에서 전화 올 거야. 몇 번 더 반복하면 정신병원 입원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럼 집은? 입원시키고 나서 후견 신청하면 돼. 생전 신탁이 있어도 후견인이 되면 방법이 있어. 박은혜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민수와 다연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다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 경찰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또 신고하셨대요. 과연 오전 10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또 신고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보자. 어떤 병원? 정신과. 아니, 신경과에서 검사받아 보자. 박은혜는 이제 민수와 다연이의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윤지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강제 입원까지 당할 수 있어요. 강제 입원? 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경찰 신고가 여러 번 반복되면 법원에서도 입원 허가를 내주기 쉬워져요. 박은혜는 한경미에게도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미야, 민수가 나를 완전히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해. 박은혜는 어젯밤에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야, 이제 정말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모든 걸 기록해둬.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날부터 박은혜는 민수와 다연이의 모든 행동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연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거짓 신고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 1205호에 사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어젯밤에도 복도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 하시고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회사 동료에게 전화하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엄마 치매가 심해져서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 경찰서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이웃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후견 신청하기가 쉬워진다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와 다연이가 밤에 다시 같은 짓을 하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한 증거를 모은 박은혜는 한경미와 윤지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한경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신적 학대는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윤지가 덧붙였습니다. 은혜야, 이제 결정해야 해. 법적 대응을 할 거야, 말 거야? 박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해요.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박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일 저녁에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날 저녁 박은혜는 민수와 다연이를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다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박은혜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박은혜의 휴대폰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민수와 다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봤어. 너희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 모든 짓들을. 박은혜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도 보여줬습니다. 다연이가 복도에서 연기하는 모습, 관리사무소에 거짓 신고하는 녹음, 민수가 동료와 나눈 전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내 휴대폰으로 거짓 신고한 것, 이웃들에게 허위 신고한 것,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던 모든 계획을.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박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억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민수야, 회사가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생전 신탁을 해버리니까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넣어서 후견인이 되려고 한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야. 무고죄, 노인학대, 사기 미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아? 박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미치광이로 만들 뻔했다는 거야. 처음에 나도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 의심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것들 다 지워줘. 신고도 하지 말고.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늦었어. 박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경미한테 모든 증거를 보냈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들 오늘 밤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그러면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민수와 다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며칠 더 지났으면 정말 정신병원에 갇혔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고. 박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거야. 엄마, 나가라. 지금 당장. 그날 밤 민수와 다연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은혜는 한경미와 윤지와 함께 부산 서부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층 형사과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2팀 김준호 경위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무고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박은혜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USB, 녹음 파일이 담긴 CD,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피해 경위서가 담긴 두터운 파일이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상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박은혜는 차근차근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물건들이 이동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가짜 112 신고, 이웃들에 대한 허위 민원, 그리고 강제 입원을 위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증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박은혜의 휴대폰으로 112에 거짓 신고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김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증거들도 보여주세요. 박은혜는 다연이가 복도에서 연기하는 동영상, 관리사무소에 거짓 민원을 넣는 녹음 파일, 민수가 동료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사기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겠네요. 한경미가 말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정신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김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피고발인들 소환부터 하죠. 그런데 경희님, 이런 사건이 자주 있나요? 박은혜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집안일이라고 참고 지내시다가 정말 피해가 심각해진 후에야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요. 김경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이런 체계적인 기록들이 있으면 가해자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2시간 후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피고발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죄증이 명백하니까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해 보겠어요. 구속까지 될까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무고죄에다가 노인학대까지 겹쳐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수와 다연이가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경희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건 민수 씨가 시어머님 휴대폰으로 112에 거짓 신고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요? 민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연 씨가 복도에서 연기하는 장면이고 이건 관리사무소에 거짓 민원을 넣는 녹음 파일입니다. 다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모두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요? 회사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엄마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전 신탁을 해버려서 그래서 시어머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박은혜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두 피고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구속이 될까요?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나쁘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민수와 다연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은혜에게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부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하던? 어머님 사례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가 강의를? 네, 어머님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자신을 보호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박은혜는 부산 해운대구 복지관에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60명 정도의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복지관 선생님들이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청중석에 앉은 노인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시고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의심해 봐야 해요. 물건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기억에 없는 일들을 했다고 계속 말한다거나.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복지관에 상담받으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도 비슷해요.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희 아들도 집을 팔자고 계속 그러는데. 박은혜는 한 분 한 분께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다연이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은혜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와 다연이가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혜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혜는 증인석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휴대폰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이웃들에게 저에 대한 허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기억이 없는 일들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현재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심경이신가요? 박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학대이자 무고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다연은 징역 1년에 각각 처합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정가자가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박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제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기를 바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박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박은혜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노인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은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혜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